제가 보기에는 특화된, 네? 특화된 걸로 특화된 봐야죠. 걸로? 뭔가 그 지역에 대기업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뭐 우리 도로가 한동안 좁다고 해서 길을 넓혀놨더니 서로 독도되잖아요. 저쪽과 이쪽은 상권이 안 묶어지듯이. 거기에 편리한 기업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저쪽 손님도 이쪽 오기를 바라는 가게는 문을 닫아야죠.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 또는 뭐 좀 코끼리 중심의 경제에서 개미가 버티려면 개미다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다운 일이 뭘까요? 이제 옛날에는 10개, 남도 10개 파니까 나도 10개 팔아서 뭐 한 5개 남겨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한 5개 팔아서 1개 남기고 살아야지. 자기가 욕심을 버려라. 다른 데서 만족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살기는 숲속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렵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경제통 주제는 어떤 내용이죠? 우상고들이 장사하다가 보면 네. 맨날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네. 내가 장사하면서 이게 돈이 남는 건지 이거 뭐 까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익 분기점, 뭐 변동비, 고정비, 공헌이익 이런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학우님이 꼭 알아야 될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면은 정영 대표님, 그 손익분기점이 뭐 어떤 겁니까? 장사는? 말 그대로 손해와 이익이 나눠지는 점. 예. 그러니까 이익으로 가느냐, 손해로 가느냐, 그 분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개념을 좀 파악하시면 예. 손익 분기점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변동비라는 것은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만드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그릇에 들어가는 밀가루 값이 1,000원, 돼지고기나 양파 등 부재료가 500원, 그 다음에 LP가스나 또는 기타 부대 비용이 500원. 그럼 이제 짜장면 한 그릇당 들어가는 비용은 2,000원이 돼서 40%가 되겠습니다. 고정비는 매출액의 증감과는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임대료, 인건비, 뭐 전기비 이런 간접 비용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죠.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80만 원이고 전기료가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불한다면은 매월 210만 원. 예. 그렇게 고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예. 고정비라는 거는 매출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예, 항상 문을 닫고 있어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손익분기점이란 일정 기간 동안 총 비용과 동등한 매출액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 짜장면 사례에서 보면 짜장면 한 그릇을 팔 때 5,000원에서 변동비용 2,000원을 공제하면 3,000원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그릇을 팔아야 손해이익의 분기점이 생길까? 예. 그래 이제 짜장면 한 달에 700그릇을 판다고 예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매출액이 총 350만 원이 되고 거기에 700그릇에 들어가는 아까 2,000원씩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변동비가 140만 원이고 그러면은 총 매출액에서 140만 원을 빼면은 예. 공헌이익, 이익이 남는데 그걸 공헌이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남는 거를 공헌이익이라고 하네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뺀 거. 변동비 뺀 거. 네. 그럼 이제 그 공헌이익이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그럼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 합계가 350만 원. 매출이 350만 원. 예. 그 같아지는 시점. 그 손익 분기점이 됩니다.
일정 기간 매출액과 비용 합계가 일치하는 매출액 수준을 350만 원, 그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이 투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이 또 추가가 된다고 보고 예. 또 뭐 주인도 예. 인건비를 벌어야 되니까 주인의 인건비는 3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목표 이익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목표 이익을 달성하려면은 월 짜장면을 2,000그릇, 2,033그릇, 요걸 좀 쉽게 계산하려면은 고정비를 나누기, 고정비를 나누어서 공원 이익으로 나누면 2,033그릇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달 20일 영업을 가정하면은 하루에 최소한 100그릇 이상을 팔아야 먹고 살만한 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런 거 안 하고 이쪽 가면 대신 일단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예.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뭐 글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상상 같습니다. 초월하죠. 자영업자 폐업률 안에 안 들어가려면 네. 최소한의 이 정도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익분기점. 네. 하여간 손익분기점은 넘겨야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아서 무조건 2,000원 남는다는 게 아니라 고정비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해야지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려면은 네. 한 그릇에 얻어지는 공원 이익이 네. 방금 3,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정비가 뭐 300만 원이다. 네. 그럼 300만 원 나누기 3,000원은 1,000그릇, 1,000그릇을 팔아야 100그릇 된다. 뭐 네. 이렇게 팔아야 되는 자기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네는요, 이 지금 KBS 바로 옆이라 그런지 엄청 비싸요, 임대료가. 한 군데당 이제 뭐 네. 더 많이 팔아야 되고 저런 데서 네. 6평 자리 한 4개밖에 안 되는데 손익분기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이에요. 밀가루를 네. 준다든가 이런 대기업. 네. 이제 보통 구매를 하는 자영업자가 갑이어야 되는데 공급을 하는 대기업이어서 갑이 의뢰 위치에 서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네. 결국은 변동비가 고정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변동비가. 항상 일정량 이상을 안 사면 예. 대기업이 뭐 납품을 안 하겠다고 그럼 거기서 자영업자들은 손해도 보겠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걸 사서 버리기도 하고 음식이란 그래서 이제 변동비 고정화 경향을 어떻게 또 줄이느냐가 숙제이긴 합니다. 참 난제입니다. 이게 장사하시는 분도 그냥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냥. 참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에 방송할 때는 백종원 씨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부자재를 아주 싸게 공급을 한다라는 평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네.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장사를 안 망하려면 손익분기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수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어디다 응용을 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네. 매장에 오는 고객들만 대상으로 짜장면을 판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온라인 그 배달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하는 데서 만약에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예. 10% 할인해라. 예. 500원 할인해라. 그리고 10% 쿠폰 제공해라. 예. 그 물건 팔래? 하고 예. 사업 제안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예.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짜장면 한 그릇당 매출액이 5,000원이었지만 예. 10% 할인, 10% 쿠폰하면 20%를 빼야 되니까 매출액이 4,000원이 되죠. 그렇죠. 근데 변동비가 2,000원이 되니까 이번 경우에는 공원 이익이 아까 같은 경우는 3,000원이었지만 여긴 2,000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2,000원 이때 만약에 배달료가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한 그릇을 팔면 손해가 나죠. 그죠. 근데 두 그릇 이상을 팔면 이익이 나죠. 예.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두 그릇 이상을 파는 조건으로 나는 온라인 거래를 하겠다. 예.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저희가 우리 이런 사례로 들긴 했지만 이런 일이 네. 비일비재하대요. 지금 배달의 시장이. 네. 이게 무슨 장사하는 게 무슨 그 물건 파는 것처럼 세일해갖고 네. 이게 이거
세일이란 것은 이 물건 같은 경우 대량 생산하니까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들여가지고. 그렇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의원 대표님, 이제 음식 장사 하시는 그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원가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뭐 응용을 하면 상당히 이제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BEP 분석을 통해서 응용을 이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더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중국집 운영한다면, 중국 음식 운영을 네. 한다면 짜장면만 파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저거 네. 많이 팔아야죠. 네. 이런 경우에 짬뽕도 팔고 탕수육도 팔고 이런 경우에 변동비 분석을 어떻게 할 건가? 매출액의 음식 메뉴별로 평균 구성 비율을 감안해서 제품별 믹스, 제품을 어떻게 잘 구색을 맞춰서 공헌이익을 계산해 두면 일별 손익 분기점 매출액 계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짜장면만 짜장면만 아니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구색 맞춘 제품의 평균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손익 분기점을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CVP 분석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CVP란 코스트, 볼륨 프로핏. 그러니까 비용과 판매량과 이익의 약자인데 볼륨은 조업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짜장면 몇 그릇을 몇 그릇을 만들었느냐. 몇 그릇을. 예. 그러니까 조업 일을 한다 안 한다. 예. 조업을 얼만큼 했느냐 하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CVP 분석은 단기적인 매출 변화가 수익과 원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그 분석 기법을 얘기합니다. 앞에 설명한 고정비도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매출액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고정비라는 거는 뭐 수량에 상관없이. 예. 그러나 주방에서 짜장면을 하루에 500그릇 이상을 만든다면 그게 좁아서 안 되니까 면적 늘려야 되고 인건비가 또 주방장 혼자 안 되니까 뭐 한 사람 보조를 쓴다든가 하루 짜장면 500그릇 생산량이 어쩌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한계 생산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정비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조업도가 커진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변동비가 고정화되는 경향도 있으나 고정비가 또 변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우리가 구별이 쉬워질 거고 온라인 주문 단가를 4,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아까 10% 빼가지고 5,000원에 4,000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것 때문에 매장에 들어오는 오프라인 고객 수가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어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EP를 매장 방문 예방 고객과 온라인상의 주문 고객과는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구분해서 네. 공헌이익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가 이제 변동비로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조업의 한계 이런 걸 둬서 해야 된다. 그렇지.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도시락만 계속 공급하는 회사는 매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홀이 필요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고정비가 홀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소장님 이제 BEP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달리 응용할 그 산업이나 분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중국집 예를 들었으니까 그 예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면 그 경영 의사결정 중에 make or buy deci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거냐 사올 거냐. 이때도 아마 굉장히 유용하는 분석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뭐를 사고 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하루에 500그릇 이상을 만들 때 500그릇. 국수 삶는 게 1000그릇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짜장 소스를 만드는데 500그릇이 한계다.
그러면 500그릇 이상을 팔려면 예. 고정비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차라리 이걸 내가 짜장을 안에서 만들진 말고 외부에서 사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사오면은 네. 그것만 뭐 수타 짜장면 같은 경우는 그 면 때문에 가는 건데. 네. 그렇지 아까 않습니까? 국수는 거기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국수는 국수를- 1000그릇까지 만들고 야, 만들고- 짜장 소스를 만드는 게 한계가 있을 때 짜장 소스는 그래서 이제 비슷하니까 주방 면적을 짜장면은 면이 거의 자지우지하잖아.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맛의 품질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면 메이크 오어 바이 할 때 네. 내가 만드는 거 만들려니까 500그릇 이상 만들려면 매장 면적 늘려야 되고 한계가 있을 때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에서 사게 되면 그런 추가 조업들을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많이 상당히 유용한 분석도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장사할 때 네. BEP 분석 기법을 점포 운영 전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뭐 운영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대표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메뉴 구성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메뉴? 네,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중국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상권에 네. 사무실이 많다면 네. 젊은 직장인들이 주된 그렇죠. 고객일 네.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빨리 끝내고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네, 그렇죠. 보통의 그 오피스맨들이니까 이런 경우에 점심시간에는 요리나 주류를 판매하지 말고 짜장면, 짬뽕, 군만두 등 빨리 회전할 수 있는 걸로 높인다든가 또는 공원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전략 한 가지를 뭐 왕창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하는 BEP 전략을 세워보시고 특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동비가 고정화되고 고정비가 뭐 변동비화돼 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영업의 경우는 핸디캡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위부터 사장까지 다 한 사람이 해야 될 우려도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방금 말씀 나누셨던 make and buy 가능한 한 자기 주특기 하나를 살리고 나머지는 외주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은 요새 이제 우리나라 경제 문화 수준이 좀 올라가니까 먹는 거에 굉장히 안전도 또는 이걸 먹어서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요새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뭐 의체, 뭐 의축, 의사하는 그 의자, 그러니까 가축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축, 또는 뭐 채소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 이렇듯이 뭐 음식, 의식화한다 이런 이제 경향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 그렇죠. 이제 자영업은 매일 오는 손님이라면 그 손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기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뭐 기력에 좋은 걸 특별히 넣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공헌이익을 올리는 좋은 수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오프라인 쪽에 요즘 대부분 대세가 이제 창업이 이게 그 배달앱을 통해서 이제 그 배달하는 거더라고요. 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를 또 참여해가지고 네. 또 그러니까 배달만 오프라인 매장은 없고 네. 오프라인은 이제 조리 시설만 있고 배달만 해주는 뭐 프랜차이즈가 또 유행이 돼요. 글쎄. 네. 이제 지금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엊그저께 WHO에서 발표한 거 보면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영구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조금 전에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던 먹는 것의 안전도 플러스 앤티 코로나 어떤 그런 음식이 생겨나지 않을까. 앤티 코로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그 스마트 팜이라고 그러죠. 네.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하는 그런 자동화. 네. 그런 어떤 코로나 프리 뭐 이렇게 우리 저 음식에서도 이렇게 인증 주듯이
코로나 뿌리 이런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경제통 23화 네. 손익 분기점. 네, 그 일반 자영업이나 그 일반 소상공인들이 네, 꼭 이걸 알고 좀 창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같이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물건 생활을 했어도 이걸 모르고 예, 창업을 뛰어들고 네,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네. 퇴직하고 네. 다 망해요. 이런 거가지고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금 그 통계청에 보면 내비게이터라는 사이트가 있고 네. 중기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면 네. 상권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사업을 하기 전에 소상공인 창업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작성을 해봐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서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오피스 밀집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을 가서 보고 그러면 직장 다니던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데들은 대개 보면 소상공인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내 친구들이 와서 먹어주겠지 해갖고 사전에 사업계획 분석을 할 때 매출액 숫자를 너무 과대하게 잡아요. 그래 놓으면 이걸 너무 과대하게 잡아놓으면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을 아무리 이쁘게 원가 절감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액 숫자를 창업을 할 때 자기가 본 숫자에서 최소한 아주 그냥 정말 극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낮게 잡아서 그래도 어떤 이익이 날 거라고 가는지 사업 분석을 해봐야지 너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와줄 거다 오픈빨이 얼마가 나올 거다 뭐 이래가지고 낙관적으로 그 매출액을 추정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소상공인 문 닫는 가게가 뭐 저희 통계상으로는 뭐 70%, 60% 얘기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 90%가 남는 것 같아요. 3년 그거는 1년에 주인이 많이 한, 바뀌니까. 1년에 한 80만 개씩 그게 네, 문을 문 닫는다고 닫는데, 하는데. 문을 닫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우리 전체 우리 매장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 데가 350만 개밖에 정도 안 돼요. 근데 소상공인 지금 거기는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업 있죠. 상가 하나 임대하는 사람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 나옵니다. 그 사람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요. 최근에 지금 엊그저께 우리 방송을 했었지만 그 주택 임대 사업자 수, 그 종업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상시 종업원 사업자 등록증은 있지만 임대 사업자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수를 빼고 그러면은 그 폐업률, 창업 대비 국세청에서 79만, 80만 나오는 거는 사업장 있다가 문 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도 매출액이 좀 되는 사람들은 집에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장이 있는 사업자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79만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앞으로 발표할 때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폐업 숫자를 가지고 정밀 분석을 해봐야지 정말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오버가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슈퍼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음식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무슨 세금을 연체한다든지 이렇게 갖고 압류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바꿔요? 사업자를 마누라 이제 부인 이름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대로 있죠. 네. 그 영업장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네. 창업과 폐업이 통계가 그러니까요. 과대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석을 해요. 그것도 모자 바꿔 쓴다는 말이 있어요. 네. 간이 과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매출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그때가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 바꿔버려요. 그럼 계속 간이 과세자로 남는 거죠. 이런 숫자도 그 너무 과대 계산, 통계가 과세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반란의 숫자가 국세청에서 통계가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통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했을 때 네. 그걸 꼭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이 손익분기점을
그 넘는 네. 그거는 뭐 식당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고 안 되고 안 된다고 보고 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네. 손익 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유망 직종이나 사업 뭐 그 하면은 우리 저기 소장님이나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요새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커져가니까 네. 뭐 1인 기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하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고정비가 적죠. 고정비가 예. 고정비가 적을수록 네. 예, 손익분기점 올리기 쉬워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재고가 또 안 들어가니까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좋고. 유통인데 유통은 근데 이제 너무나 요즘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웹스토어나 뭐 저기 스토어팜 같은 데 보면 네이버 거래하시는 분 보면 공장에 직접 해버려요 많이. 그럼 이제 공장에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화된 걸로 특화된 가야죠. 걸로. 예. 뭔가 그 지역에 뭐 대기업하고 네.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구조가 네. 대기업 위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뭐 우리 도로가 한동안 좁다고 해서 길을 넓혀놨더니 서로 독도되잖아요. 저쪽과 이쪽은 상권이 안 묶어지듯이 거기에 편리한 기업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네. 저쪽 손님도 이쪽 오기를 바라는 가게는 문을 닫아야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 또는 뭐 좀 코끼리 중심의 경제에서 개미가 버틸려면 네. 개미다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다운 일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10개, 남도 10개 파니까 나도 10개 팔아서 뭐 한 5개 남겨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네. 뭐 한 5개 팔아서 1개 남기고 살아야지. 자기가 이제 욕심을 버려라. 다른 데서 만족을 얻어야 되지 다른 않을까 데서?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는 이 소나무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렵죠. 네, 어렵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우리나라 노동부에 가면은 예. 짜볼드라는 게 있어요. 짜볼드. 짜볼드라 그래가지고 짜가 올드가 아니라 짜볼드. 짜볼드. 짜볼드라 그러길래 이제 네. 유명한 짭에서 네. 짜짜가 짭이라고. 네. 짜볼드라는 데가 그런 게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변호사나 의사 이런 직업 체험을 하라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의사 체험을 해보고 미래 직업 선택할 때 그렇죠. 그걸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노동부에 지금 권고를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업종이 유망한 업종이냐. 이런 것들을 미국의 노동부 밑에 있어요. 네. 거기서 20년 후, 30년 후에 유망 업종을 미리 어떤 직업이 생겨날 것이고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이게 파먹을 의사 변호사거든요. 회계사, 의사 변호 전문직부터 잡아먹습니다. 의사협회장이 그래서 머리 밀었더라고요. AI로 해갖고 네. 비대면으로 해서 하겠다고 네. 하니까 머리 밀고 지금 나와가지고 머리를 근데 바리깡을 대는데 왜 이렇게 먼저 밀는지 사진을 찍으면요 이렇게 밀면 앞에서 찍으니까 꼭 무슨 개그맨들 개그하는 것처럼 완전히 코미디 돼버렸어요. 그게 사진이.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분석을 좀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그런 어떤 미래의 유망 업종들을 짜볼도 지금 의사가 금방 없어진다는데 그 짜볼도 가가지고 의사 미리 체험해보면 뭐 20년 후에 없어질 업종을 체험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체막스도 환경운동 하면서 해봤지만 지금 애들이 최고 젊은 애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체막스하고 초등학생 체막스하면 틀린 게 초등학생들은 이제 딱 그래요. 요즘은 유튜버라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내가 뭐가 될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직종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저기 있는 무슨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조그만 거.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 되면은 우리 아버지 뭡니까 어디 상점을 하고 있으면 가게가 좀 잘 돼서 거기라도 자기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든 거죠. 네.
좀 심각합니다. 지금 실업률도 심각해지고 그렇습니다. 노인 실업률도 심각해지고 또 여기 퇴직하신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생겨서 또 이제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이게 그 뭔가 줄어들 것 같은데 뭐 자영업자들도 좀 지금 뭔가 또 이제 재창업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선입 분기점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되는 게 없어. 그것도 잘 이렇게 뭐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